헝다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부동산 위기가 왔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결국 상장 폐지가 됐다, 홍콩에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중국의 소위 부동산을 통한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거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왕국이었던 헝다가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헝다 사태는 그간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거품은 사실 이미 터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헝다 사태가 이미 3년이 됐고 결국 이제 홍콩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된 건데, 헝다 사태, 헝다라는 사실은 중국 3위의 부동산 회사입니다. 더 큰 회사들도 있고 거기도 지금 전부 디폴트가 걸려 있을 만큼 중국 부동산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큰 틀로 보면 지금까지 중국이 부동산을 통해서 성장해왔던 경제 성장 방식, 그러니까 토지가 국유잖아요. 그 사용권을 지방정부에서 매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헝다 같은 시행사가 사서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 남는 자금을 가지고 이제 지방정부는 그걸 소위 그 운영자금으로도 좀 쓰고 이런 부동산 회사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로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고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지만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고 기업들도 부채 한도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량의 자금을, 부양자금을 투입하면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부동산 시장 규모가 크고 또 일부는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돈을 뭐 수백조, 그 당시에는 한 900조 정도, 초창기에 우리 돈으로 한 90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면 진정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2위 기업, 1위 기업, 뭐 비구이엔이라든가 완커라든가 이런 아주 우량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데마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 말씀하신 대로 헝다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부동산 위기가 왔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결국 상장 폐지가 됐다, 홍콩에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중국의 소위 부동산을 통한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거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호탄 겸 결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까지 나서 헝다그룹을 압박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동시에 헝다의 자산을 점진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런 이제 민영 회사들의 상당수가 파산 과정에서 자본을 자구책을 별로 안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주는 거는 이게 민생과 관련되는 거니까 지원을 하지만 일단 그 회사 자체의 자구책을 최대한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움직인다,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해남항공이라는 아주 프리미엄 항공이었어요. 거기도 결국은 이제 국유, 뭐 어차피 다 국유 성분이 다 있는 거지만 국유화 과정에서 총재, 소유주의 자산을 최대한 환원시킨 다음에 이제 움직인 전례들이 여기저기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또 정부의 비호에 의해서 부를 축적을 했고, 그게 이렇게 어려워지면 최대한 그거를 환원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차원인데, 그게 말씀하신
지방정부도 어쨌든 그런 시행사가 지방정부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회사가 망하면 지방정부가 보증해서 대출해준 부분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당연히 일단 이거 갚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고, 중국이 작은 부동산 기업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도 이런 형태의 어떤 패턴, 이거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데는 정리가 되고, 또 그거를 국가가 수용해서 완전히 국유화해서 움직이는 데는 또 그런 국유화 시스템으로 가고, 그런 정리 절차가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상태로 인해 중국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걸까요? 글쎄, 뭐,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빈부격차라는 거는 아주 다양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서 한때 25% 이상의 소위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산업 분야예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은 연관 산업이라고 그러죠. 아파트만 짓고 뭐 건물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는 내장재가 들어가야 되고 뭐 전자제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다른 산업들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때 중국이 아주 잘 나갈 때, 이 부동산 시장이 잘 나갈 때 30% 이상의 근로자가 부동산 관련 근로자였다, 노동자였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결국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직을 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 경기에,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 부동산을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 뭐 영끌해서 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딱 묶여버리니까 이제 상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뭐 노숙자가 나오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만 가지고 무슨 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을 지탱해왔던 부동산 모델을 통한, 개발 모델을 통한 발전 방식이 한계에 왔다라는 건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이미 십수년 전부터 중국 경제학계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걸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었지만, 그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지금껏 잘 해왔는데 그걸 또 갑자기 지금 어떻게 바꾸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되면서 약간 실기를 한 면이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이제 그 과정에서 부동산 산업 자체의 산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분양이 안 되고 연관 산업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소위 수요, 소득 수요 이런 것도 줄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간접적으로 그런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탕핑족 등의 증가와 그들의 적극적 포기가 중국 소비시장, 노동 생산성, 결혼에서 미치는 영향과 왜 증가하는지,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소비라는 거는요, 그 미래의 계획을 땡겨 쓰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올 게 얼마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저건 외상으로 사도 돼.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면 갚아야겠다. 우리가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긴다거나 하는 것도 자기 미래에 대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탕핑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돈 벌어서 해봐야 내가 정말 최소한의 비용밖에 못 하는데, 그러느니 그냥 아껴 쓰고 누워있는 게 낫다. 이게 이제 탕핑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사회적으로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되면 사회가 활력을 잃게 돼 있어요, 다른 것보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출산, 결혼, 마찬가지 뭐 결혼을 해야 출산하는 거지만 여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남자도 부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가족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예전에 그 사포 세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국에는 10가지, 10포, 10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게 회자될 만큼 활력을 잃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되냐면은 그렇잖아도 지금 중국이 인구가 젊은 층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한다면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뭐 영유아가 줄어드니까 일단 영유아 산업이 안 되고 유치원 산업이 안 되고 아주 이게 전반적으로 파급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가 소위 노동 세대가 되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재화로 자기 윗세대를 또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국제경제라든가 또는 내수경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부가 아무리 이래라 그래도 본인들이 안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심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그 나의 능력과 뭐 재화랑 뭐 이런 걸 투자해서 일을 해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그 뭐 한때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으로 한 달 살기. 그러니까 누워 있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이런 SNS나 이런 데 올라오고 또 이런 SNS 통신 수단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파급 효과가 더 커요. 내가 대학 나오고 이랬는데 취업해봐야 저기서 받는 급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껴 쓰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렇다고 집으로도 못 가겠다. 내가 공부를 날 이렇게 시켜줬는데 이제 정말 포기 세대죠. 근데 이게 이제 적극적 포기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에. 시진핑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소분홍이 최근 대거 이탈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시진핑의 권력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소분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젊은 학생들, 여자 학생 친구들이에요. 대개 중고등학생. 그리고 그 친구들은 시진핑이 강력한 중화주의,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을 강력하게 지지했죠. 우리 젊은이들하고 똑같거든요. 과거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시진핑이 이제 2012년에 중국에 권력을 장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을 한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90년대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 또는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이 아니 중국이 이렇게 세계적 국가가 됐고 G2 국가가 됐는데 왜 미국한테 이렇게 끌려가야 돼? 거기에 시진핑이 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중국이 괜찮았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겪고 또 미국과의 관세 전쟁, 특히 트럼프 2기 들어서 더 강경하게 중국을 압박을 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주석을 그게 뭐 시주석 자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기보다도 그런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안 되니까 나오는 거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기대에 충족을 못한 거고 못하고 내가 지금 내 국가 석자인데 저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무슨 시진핑 주석의 권력 구도에 뭐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일종의 민심 이반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나를 그렇게 지지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백지 시위했던 거 기억하시죠? 대학가에서 코로나 봉쇄하고 뭐 그다음에 상하이에 우르무치 길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옆 동도 못 가게 봉쇄를 해놓다 보니까 10여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 항의를 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쓰면 잡혀가니까 백지를 들고 시위를 했고 이게 대학가로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다 백지를 들고. 그 소위 대학생들이 누구예요? 강력한 중국을 원하는 젊은 친구들이고 그거를 시 주석이라는 분이 했기 때문에 지지를 했는데 그거의 결과적으로 방법이 맞건 틀리거는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지?
우리 중국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추종자에서.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만큼 소위 시진핑에 대한 실망, 그게 꼭 시주석 혼자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그런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특히 강력한 지지층에서 이렇게 이반이 일어났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2025년 들어서 상반기까지 중국 경제는 상당히 선전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5.4%, 3%를 달성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다른 나라도 다 어려운데 5%는 사실 상당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내외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순항을 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나타났는데 7월, 8월 경기 동향이 안 좋아요. 특히 9월 15일에 8월 달 이제 성장이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중국 경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제 내수, 그다음에 투자, 무역, 중국 같은 데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데니까 수출 동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수 경기가 지금 계속 진작이 안 되고 있어요. 내수가 돌아야 중국은 이제 14억 시장이니까 외풍을 사실 상당히 막을 수 있거든요. 내수가 돌면. 근데 내수가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수출은 상반기에 상당히 호조를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약간 또 밀어내기 수출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관세를 40% 받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우회 수출, 그것도 이제 미국이 볼 땐 다 반칙이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사실은 당하기도 했고, 택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저쪽에서 가져와가지고 택만 메이드 인 코리아로 고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런 형태로 뭐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출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었다. 근데 이제 7월에 사실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어요. 근데 안 좋게 나타난 지표보다 9월 15일 발표한 8월 지표가 더 안 좋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내수 소비도 3% 정도, 3.4%인가 밖에 성장이 안 됐고, 투자는 0.3%, 수출도 4.4%,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 뭐 5% 어쩌는데 지금 이 수치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제 큰 문제는 앞으로 이 미중 관세 전쟁, 특히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이 수출도 계속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수와 투자로 끌고 가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그럴 또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 여력이 있더라도 결과를 넣은 만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이제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수출이 안 되고 그러면 제조업이, 중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조가 안 된다는 거는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 확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투자도 안 되고. 그럼 근로자들이 뭐 실업에 몰린다거나 급여가 삭감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면 물건을 못 사게 되죠? 못 사게 되면 기업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악순환 고리, 이게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일부 해외의 그 중국 경제를 관찰하는 그런 뭐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은 이 상태로 가면 아마도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확실히 들어온 것 같이 보이고, 연말에 3% 중후반대 성장밖에 못하지 않겠느냐. 그 수치도 뭐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말이 많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뭐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서 자생 경제를 만들고 막 이런 거와는 달리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한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뭐 갑자기 중국 경제가 주저앉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또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소위 성장세가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반기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뭐 중국이 위기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딱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업종별 분야별로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밸류 체인, 공급망 체인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거가 필요로 하는 우리 기술이나 우리 제품이 중국에 먹힐 수 있는 분야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괄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그걸 주시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는 중국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있고, 어떤 분야는 중국이 나빠지면 우리가 좋아지는 분야가 있고,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업종과 이걸 찾아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중국 백화점에 가면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 삼성, LG께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얘기하는 화웨이, 샤오미 뭐 이런 소위 중국 제품들이 거의 유사하게 따라왔거나 일부는 또 좋아진 것도 있고, 가격이 우선 싸잖아요. 그러니까 꼭 애국주의를 이렇게 동원하지 않더라도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성비. 거기에 이제 중국은 또 뭐가 있냐면 가심비까지 있어요. 이왕이면 심적으로 우리 걸 써야겠다. 국산품 애용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그런 것들은 향후에 백색가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경쟁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분야, 또 다른 분야도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 것들이 잘 먹히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 국산화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화장품은 한국 게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소비재지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중국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잘 살아도 그거는 이왕이면 내가 지금까지 국산 썼었는데 한국 것 좀 한번 써보자. 뭐 그렇게 좋다는데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일부 중국 네티즌에 의해서는 상당히 배척을 받지만 한류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화산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있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조선업, 우리가 미국이랑 조선업 협력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도 또 상당히 많은 또 중국 부품이 있어야 된대요. 미국은 그걸 철저하게 막겠죠. 근데 어쩌면 이제 그런 쪽에서도 뭐 협력이 일부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부상하는 것은 한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갑자기 뭐 또 부상하거나 갑자기 소위 몰락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 중간에 있는 우리 협력 분야나 이런 걸 찾아서 한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 내수 소비 진작과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내수 소비와 산업 구조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중국의 생각은 내수를 진작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그래야 소위 이제 미국한테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훔친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부가 보조금까지 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제 시장 경제를 물러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중국을 공급망 체인에서 배제하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에요. 거기다가 그 돈을 가지고 미국한테 도전한다는 거죠. 군사력이라든가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든가, 그다음에 요새 얘기하는 사이버 안보,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막기 위해서 무역에서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게 관세 정책으로 나타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 분야에 대해서 하지만 사실 중간에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전략 물자에 관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거를 벗어나려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시진핑의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웬만한 원천 기술들이 전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써서 뭘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미국과의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 뭐 많이 들어봤지만 뭐 딥시크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 전기차는 말 그대로 배터리가 핵심이죠. 이거는 옛날 내연기관이 아니고 사실은 전자제품이잖아요. 전기차라는 게. 이런 거를 강력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력 산업으로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 불공정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관세를 매겨야겠다.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과잉 생산이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과잉 생산 없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역이라는 게 그런 비교 우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만드는 게 그게 왜 반칙이냐라고 저항을 했었는데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EU나 이런 데도 좋은 면으로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도 그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내수는 원래 일반 제조업은 해서 해외로 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수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배터리 산업, 전기차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는데 생각만큼 잘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산업 구조라는 거는 이제 소비 시장, 자산 투자, 고정자산 투자, 그게 이제 미래를 보고 계속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이 사실 무역은 전 중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돼요. 워낙 이제 볼륨이 커서 그런 거지 18% 이런데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소비가 50% 이상 중국이 잘 나갈 때 56%. 물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소비를 해서 쓰는 데니까 한 70%를 차지해요, 소비가. 근데 중국의 지금 소비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30몇 %대, 36%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빨리 50%나 이렇게 가까이 가야 50%를 넘어야 내부에서 돈이 도는 거잖아요. 이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돈이 돌아야 그 투자가 가능해지잖아요. 내가 10개 생산했는데 모자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럼 15개 생산하려면 5개를 더 생산할 거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정자산 투자가 0.3% 늘었다. 그거는 자신들의 경기를 좋지 않게 본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책정하는, 그거를 이제 관찰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PMI 지수라고 그래요. 구매자 관리 지수. 내가 기업의 구매 담당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 많이 사네. 그러면 내가 또 우리 거 원료를 더 사서 공급을 하든지 축적을 해놓든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50이 넘어가면 경기를 좋게 보는 거고 50이 이하로 가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50을 넘기는 했는데 50점 몇 대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구조로 그 중국 경제가 지금 수년째 횡보, 옆으로 걷고 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5% 성장 이게 나타나지만 그러면 빨리 이런 내부적인 이 소위 구조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이게 이제 무슨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 점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해온 정책들은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글쎄 뭐 정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수 진작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을 상징하는 대외 정책이 1대1로 정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은 이제 중국의 힘을 서쪽으로 중국에서 봤을 때 태평양 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해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가는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이 AIIB라는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라 그러니까 투자 개발 은행이에요. 거기에서 돈을 대줘서 이제 여러 군데 건설을 해주고 뭐 상환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이자와 원금을 못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1대1로 정책이 수년 전부터 파열음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중국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건설을 하거나 뭐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한 데도 있어요. 체코 같은 데는 수력발전소 이런 거 성공했거든요. 그 돈을. 그런데 이제 네팔, 스리랑카 뭐 이런 소위 아시아 지역의 작은 국가들은 그런 걸 받아가지고 항구 건설도 하고 도로 건설도 했는데 상환 못하면 이제 경영권 뺏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친중 정권이잖아요. 친중 정권이니까 야, 돈 받아서 해놓고 경영권 뺏기고 이게 뭐냐. 그래서 사실 네팔 총리 같은 경우는 사임했잖아요. 9월 달에. 전승절 갔다 오고 나서. 그 스리랑카도 그 전에 항구 건설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불협화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1대1로라는 이 정책이 무려 세계 151개국과 교류를 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개국은 중국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그런 대외 정책으로서 전략으로서는 분명히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결과는 어떤지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내수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경제가 종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막 이렇게 있어요. 인구가 한 1,000만 넘고 이런 데는 이제 1선 도시고 뭐 700만이면 2선 도시고 이 편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줄이려면 내부적으로 순환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정부가 그 활성화된 자금을 뭐 세수로 받아들이든가 이래서 개발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자꾸 국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국채라는 게 외상으로 일단 뭔가 증서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 규모가 19조 달러 이렇게 달할 정도로 크니까 그전에는 국채 상한선을 그 GDP 채권 발행 상한선 한 3%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3.8%까지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발행해서 일단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것도 제도니까 잘 운영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잘 안 풀리게 되면 중앙정부의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로 남을 수가 있고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어려움들이 여러 군데 지금 산적해 있다. 많은 분들이 시진핑이 중국 경제를 망쳤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뭐 국제 경기 차원도 있는 거고 당연히 사회주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부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막 사라졌어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경제를 살리고 보자라는데 중국도 지금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진핑 권력이 얼마나 공고하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의 기초는 민생입니다. 민생 경제가 안 좋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대통령 잘못도 아니지만 정부는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이 관리 능력이 있어야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는 선방하고 있는 거야. 또는 민생 경제는 다른 데보다 우리가 훨씬 영향을 덜 받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 때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한계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죠. 내가 월급 100원 받아서 생활했는데 월급이 80원으로 깎였다. 70원으로 갔다. 그럼 뭔가를 안 해야 되잖아요. 외식 못 하잖아요. 중국의 산업에서 핵심이 외식 산업인데 그럼 식당이 텅텅 볐다? 그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서 넘어가느냐. 결국 민생 부분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중국에 숙제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